오, 일단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입시 변화가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대평가다, 어떤 사람은 절대평가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말이 다 맞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머니, 아버님들이 방향성을 좀 아셔야지 이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보이시는 요 화면을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건 내신 등급 구분이 5등급제로 바뀝니다. 자, 여태까지는 3등급까지만 공부해도 공부하는 아이였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로 이제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한테 있어서 3등급의 기준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성실하냐 불성실하냐의 어떤 지표였어요. 근데 그것이 2등급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3등급일 때 3등급 포인트가 누적 23%거든요. 23%. 근데 바뀌는 5등급 체제에서 누적 34%까지가 2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3등급을 넘어가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이 1등급과 2등급까지만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은 이렇게 가고요. 수능이라는 것은 수능은 9등급 체제 그대로 갑니다. 9등급 체제로 그대로 가고요. 내신만 5등급 체제로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내신이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다 대학에 보내줍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절대평가 지표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등급 상대평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를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 입장보다 내가 대학교 총장인데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입시 제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명문대학교가 있고요. 명문대학교가 있고 인류대학교가 있는데요. 자, 저는 명문대학교와 인류대학교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명문대학교는 좀 부족한 학생을 받아서 우수하게 졸업시킨 게 명문대학교예요. 그래서 선발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죠. 지역인재 뭐 이런 걸로. 근데 이 서울대학교에서 맨 처음에 그 지역인재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역의 인재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퀄리티 차이가 나니까 이게 실패할 거다라고 봤거든요. 1, 2학년 때까지는 지역 인재들이 다른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보다 성취도가 낮았어요. 근데 오히려 3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비슷하거나 넘어가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지금 지역 인재 학교장 추천을 확장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대학교들은 다 뭐냐면요. 인류대학교를 포괄합니다. 인류대학교. 못하는 아이를 데려다가 다소 부족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잘 만드는 것보다 잘하는 아이를 데려다가 그냥 잘 졸업시키는 게 쉬우니까. 돈이 덜 드니까요. 노력이 덜 들기 때문에.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인류대의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든지 그 입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가려고 하는 대학들의 노력이 뭔가를 좀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전략을 짜야지 좀 더 유리한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서 그 입시를 바라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자, 제가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전달하면 무슨 대학 강의도 아니고 받아들이시기도 뭐 집에 가실 때 기억도 안 나고 하실 것 같아서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수업하는 식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 사항에 있어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고교학점제는요, 기본 소양,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학점 인정, 그러니까 학점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적에 성적에는 상관없고요. 3분의 2 출석만 하면 됐습니다. 3분의 2 출석만 하면 빵점을 맞건 10점을 맞건 졸업했어요. 이제 졸업 못합니다. 예. 최소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게 4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자격증 시험 보면 합격 불합격의 기준이 60점이고 꽈락의 기준이 4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40점이 안 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말씀 하시죠. 아니 40점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제주 1고 같은 경우에 10점, 20점, 30점째 수두룩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공부 정말 안 하거든요. 놔버리거든요. 그런 아이들 수두룩하거든요. 이 친구들 졸업을 못해요. 그래요? 예. 근데 졸업을 못하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이 재수강을 통해서 졸업을 시키려고 노력할 건데요. 이 재수강의 방법이 뭐냐? 이제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또는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재수강을 통해서 졸업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적 40%가 플러스가 돼서 고교 학점제가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명한이나 범진이한테 전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금 좀 성취도가 낮은 친구들한테는 지금 큰일 났어요. 졸업이 안 됩니다. 네. 네. 커피 준비해 주신다고. 모르죠. 또 이제 가면 또 이제 공부 안 하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입 초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조금 더. 네네네. 아버님 커피. 저 믹스. 아버님 좋은 거 드시면 돼요. 어머니 커피 마시. 아메리카노 따뜻하고 아버님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예. 따뜻하고. 네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40% 점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뭐하지 못하면 취득하거나 누적하지 못하면 유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근데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구제를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요런 상황이 변화가 있다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은 변화의 개요를 보시면요. 적용은 지금 현재 중3, 내년 고1부터 적용되고요. 고1은 공통교육과정이에요. 공통교육과정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얘기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통교육과정에서 수학만 일단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 수학 지금 상하로 돼 있잖아요. 상하는 1년 단일까요? 학기 단일까요? 1년 단위입니다. 근데 바뀌는 건 공통수학 원투입니다. 원투예요. 이거는 학기 단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1년 단위는 뭐고 학기 단위는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올 텐데요. 선생님들은 나이스에다가 교과 세특이라는 걸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작성할 수 있는 한계는 500자입니다. 500자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고등수학 상해 세특은요. 1년 단위 500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통수학은 원투로 나눠져 있고 학기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걸 잘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은 1년으로 이제 산출을 해서 나이스 정보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1학기, 2학기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 1학기를 지나고 나서 우리 아이의 전략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1년을 지나고 나서 종합으로 갈까, 교과로 갈까, 논술로 갈까, 정시로 갈까 이걸 정했는데 이제는 1학기 끝나자마자 또는 1학기 시작하기 전에 알고 계셔야지 좀 된다.
라는 거고요. 이전과 다른 성적 체계와 과목 선택 체제가 수립됩니다. 지금 공통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교육이 있는데 선택이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융합 선택이 있어요. 좀 복잡하죠. 예, 복잡한데 복잡한 건 다 뺐습니다. 오늘 너무 복잡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힘드시니까요. 그래서 과목 선택의 자유도가 높아졌고요. 이제 공강 시간이 생길 거예요. 지금 시범으로 이미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에서 이제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80년대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80년대 초등학교 급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초등학교가 급식 시범학교였어요. 그리고 20년 지나니까 전국 급식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교육제도가 있기 전에 시범학교들이 있어요. 진짜 오랫동안 이게 돌려보고 경험치를 쌓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주당 한두 시간 정도 생기는데 홈베이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체크를 한다든지 자습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성취 보장, 최소 성취 보장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성취 보장은 3분의 2 출석에다가 40% 성취를 해야지만 학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당 32시간 수업 현행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77666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 5일 7교시가 2번, 6교시가 3번 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시간표가 생겨요. 선택을 하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강 시간이 발생하고요. 근데 개인 시간표가 생겼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학교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있어서 어떤 과목은 개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온오프 공동교육과정이 활용될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온오프 공동교육과정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한림고를 다니는데 한림고에서 듣고 싶은 A란 과목이 없어요. 근데 그 과목이 1고에 있어요. 1고에 와서 수업 듣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C라는 과목이 있는데 제주도 전체에 없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입학사정관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입학사정관들한테. 뭔 말이냐면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의지거든요. 이렇게 듣기 어려운 과목을 들었다고 네가 진정성까지 있다라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이라든지 종합을 통해서 대학 입시를 생각하신다라면 온오프 공동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수업을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은데 그동안은 학교에서 이렇게 야 여기서 골라 우리 학교는 이거밖에 없어 이러면 거기 안에서 해결해야 됐는데 이제는 시단위 교육청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을 듣게 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건요, 교과 평가 방법인데요. 5등급 상대평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절대평가, 상대평가 요소들을 다 대학에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대학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아이들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치열한 경쟁이에요. 그것도 자기 수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입시 발표를 딱 하잖아요. 그럼 연고대가 눈치 봐서 그러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한테 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뺏어올까 노력하는 거예요. 전형으로. 그럼 그 밑에 있는 대학교들은 연고대 전형을 보고 어떻게 뺏어올까 노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5등급 상대평가제다. 선택교과도 5등급 상대평가.
융합 선택이라고 있거든요. 융합 선택에 있어서는 9과목만 절대평가입니다. 요것만 절대평가 A, B, C, D, E로 하고요. 진로 선택 교과 같은 경우에도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이제 너무 이렇게 제가 공통교육과정, 뭐 선택교과, 융합교과, 뭐 진로 선택하니까 이제 조금 이게 뭔 소리지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수학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공통교육과정은 공통교과, 수학의 공통교과는 공통수학 1,2예요. 공통수학 1, 2가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이요. 일반 선택 과목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수원, 수투, 확률 통계가 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원이 대수가 됐고요. 대수학. 수원이 대수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수투가 미적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는 그대로 확률 통계입니다. 확통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있고요. 진로 선택이 있어요. 진로 선택에 있어서는 미적 2가 있고요. 미적 2. 그 다음에 기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능에선 이것만 봅니다. 선택 없습니다. 문과건 이과건 수능은 수학에서 이것만 봐요. 대수, 미적원, 확통만 봅니다. 그럼 이과 애들은 수능 뭐 보냐면요. 이과 애들 이것만 봐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미적 2라든지 기하가 안 돼서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뭘 보게 되냐면 진로 선택을 선택해 와라.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 와라. 그리고 이 미적 2와 기하 성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과에서는. 그러면 이과생들은 지금 현재 100%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100% 수능으로 대학 가는 제도가 없어질 겁니다. 단언합니다. 진로 선택 내신까지 같이 보는 제도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수능만 잘 본다? 이제는 수능만으로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과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게 이과 애들이랑 같이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과 애들이랑 선택 없이 같이 시험 보잖아요. 이과 애들이 훨씬 더 학습 역량이 좋거든요. 문과 아이들보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과 아이들하고 문과 아이들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요. 이렇게 문과 이과가 이렇게 겹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현재 교육하에서는 문과에서 3등급이다 하면 6등급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과 아이들이 밀어버리니까 등수를. 같이 시험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 건요. 교육과정. 아까도 지금 요거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1학년 때는 보통 공통교육과정이에요. 여기서 특별한 건 제가 1년 동안 부모님들한테 상담 드릴 때마다 사회과학 좀 신경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른 학원 원장이건 다른 적도 이걸 얘기를 잘 안 해요. 자, 뭐냐면요. 사탐, 과탐이 있잖아요. 사탐, 과탐 선택 없습니다, 이제. 지금 원래는 지금 현재로는 이과 애들은 과학 2과목만 선택하면 되죠. 문과 애들은 사회 2과목만 선택해서 그거 시험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고1 때 배우는 우리 아이 때부터는 고1 때 배우는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아니라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해요. 이제 사탐, 과탐은 그 과목이 고1 때 배우는 과목을 수능 봅니다. 근데 이 과탐 선생님들은 지금 그래도 아직 살아 계세요. 이게 2002년 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건데요. 2002년 전이 이제 6차 교육과정이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게 2003년도인데 그때 막 6차가 끝나고 이제 7차 교육과정 들어간다 하면서 막 얘기했을 때 그때도 5등급이었어요. 2002년도에.
2002년도가 이제 5등급제였고 그때는 절대평가제였고 이제 9등급 상대평가로 바뀌는 시기에부터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학원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얻어가시는 선생님들이 사탐과탐이셨어요. 국영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 이사장이 손주은이잖아요. 손주은 이사장이 사탐 출신입니다. 통합사회 강남에서 통합사회로 날렸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사탐과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과목 이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전체가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모집단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이 빛을 좀 본다. 그동안은 이 선택 유무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서 유불리가 좀 나눠졌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이제 정직하게 승부하는 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통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건 사탐과 가탐이 수능 과목으로 들어왔다. 선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 교육 과정에서는 변화는 국어랑 수학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영어는 변화 없습니다. 절대평가제니까 변화 없고요. 국어랑 수학 변동 과목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융합교육과정, 진로선택교육과정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신으로 좀 체크가 될 것이다. 대학에서는 그 능력을 볼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것도 앞에서 미리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고1 학생부 학기제로 개편.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고등수학 상하는 1년 단위다 그랬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세특에 500자 쓰면 끝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통수학으로 바뀌면 공통수학 1, 2, 공통국어 1, 2 이렇게 바뀌어요 다. 그러면 학기제로 바뀌어서 1학년이 학기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1학년 1학기 500자 세특 쓸 수 있고 1학년 2학기 500자 세특을 쓸 수 있다. 요거 잘 활용하시면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대입변화 제도가 많이 바뀔 겁니다.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이랑은 엄청 다르게 바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5등급 상태평가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등급이요. 10%까지요. 이제 누적. 4%. 100명 중에 4명이 1등급이었는데요. 이제 100명 중에 10명이 1등급입니다. 250%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250% 늘어나면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할까요? 누가 유리할까요? 특목고가 유리해요. 특목고 1등급이 2.5배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일반고에 다니는 친구들도 이제 부담은 좀 덜하죠. 이제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부담이 덜하죠. 지금 어떤 과목은 한 10명 들어요. 10명 들으면 예를 들면 한 20명 듣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20명 들으면 거기에 4%면 한 명 1등급 나오는 거예요. 한 명 1등. 2등이면 2등급.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자퇴를 합니다. 자퇴 얘기 나오니까 제가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자퇴가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내신을 한번 잘못 보면 내신을 못 가. 이럴 바에는 다 없고 그냥 검정고시하고 빨리 수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다 이제 친한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 인사과장, 인사팀장 막 이래 버리니까 그 친구들한테 한번 넌지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이게 우리가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안 뽑습니다. 왜 안 뽑니? 그랬더니 우린 그렇게 독특한 사람 싫어해. 그렇게 모험적인 사람 싫어해. 우리는 컴퍼니야. 같이 협업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잘 적응하고 잘 견뎌주고 버텨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개성 강한 친구들은 우리 회사에 맞지 않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통해서 좋은 대학교 가도요, 대기업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자퇴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결과는 내가 이 사회에서 좋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2등급이 지금 더 큰일입니다. 2등급. 자, 2등급은요. 지금 현재 11%예요. 34%까지 늘어납니다. 2등급까지가. 지금 34%면요. 지금 3등급이 23%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등급 초반대 정도까지가 2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등급 인원은 몇 프로 증가하냐면요. 309%, 3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2등급 인원까지 하면. 자, 여기서 좀 유리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동훈이 유리합니다. 네. 동훈이가 공부는 하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집중력 부족으로 실수를 좀 해주는데 그래도 이 등급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저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좀 점수가 좀 안 좋았을 때 다시 풀리면요 맞춰요. 그때 제가 옛말에 관운이 부족하다는 말이 이 뜻이구나. 공부는 열심히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이 자기 실력을 제대로 내뿜을 수 있는 이 멘탈, 이 심리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관운이 있다 없다라고 표현했던 거구나라고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100점 받을 실력으로 100점 못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구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제도 하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게 실수하지 않는 친구들이 오히려 이 제도 하에서 약간 넘사벽이 깨지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아이가 내년에 학교 들어갔을 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1, 2등급이냐 아니냐. 1, 2등급이냐 아니냐.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요. 1, 2, 3등급이냐 아니냐로 보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3등급까지와 4등급부터는 급이 다릅니다. 3등급까지는요. 꾸준히 공부했던 아이들이 1, 2, 3등급인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꾸준히 공부하는 아이라면 1, 2등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좀 공부했으면 1등급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기회를 준다.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내년 아이가 자퇴하겠다고 시위하는 그런 현상을 많이 줄어들게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고1 친구들 자퇴하겠다고 그것도 전교권 친구들이 해서 매일 어머니랑 소통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지금 막 자퇴하겠다고 매일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이게 좀 심각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요런 제도로 좀 바뀐다. 그래서 1, 2등급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일반고도 좋지만 특목고가 훨씬 더 좋아졌다. 그러면 특목고에서는 이제 여태까지는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입학사정관 제도로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내신 전형까지도 특목고가 들어와서 일반고 학생들이랑 싸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입변화 배제에서 학생부 종합은 2등급까지가 좀 유효합니다. 2등급까지가 좀 유효하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3등급까지도. 저 지금 제 지인 중에 한 분 딸내미가 제주가고를 다녔거든요. 제주가고인데 제주가고 울면서 다녔어요. 너무 힘들다고. 꼭 졸업만 해다오. 졸업만 해다오 해서 꼴등으로 졸업했어요. 이화여대. 그러니까 특목고는요. 어느 정도 중학교에서 검증을 받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대학에서 종합으로 뽑아요. 이 종합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좀 이 입시제도에 대해서 잘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정시라는 것이 있고 수시라는 게 있습니다. 정시라는 제도가 있고요.
수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시는 뭐죠? 수능이에요. 수능 봐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은 수능 100이잖아요. 수능 100%로 이제 보는데 과거엔 수능 100이 아니었습니다. 수능 60대 내신 40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퇴를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내신이 부족해도 수능으로 이렇게 보완해서 가는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는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시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내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성적 갖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 학생부는요,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국영수 가서 성적만 내는 곳이 아니라 다른 활동도 하는 융합 인재 인성교육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학생 활동 이런 것들을까지도 같이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비교과 영역을 평가해서 아이들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여 입학시키는 제도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흔히 입학사정관제라고 하죠. 입학사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평가가 들어가면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가 들어가요. 정량은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정성은 의견.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교과 세특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의견이잖아요. 선생님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네. 그 선생님들 고등학교 때도 그 선생님들의 평가가 중요하겠네요. 이 아이에 대한 평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일부 잠깐 녹화 중이었거든요. 잠깐 녹화 끄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공개하려니까 정말 선생님이 아닌 것 같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나이스에 기록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어가서 기록하면 공문서 위조가 돼서 파면감이에요. 수정을 못해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막 하기 시작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을. 그래서 끝내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이 많아도 1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그 마감 시간에 쫓겨서 그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USB 준비해 놓으세요. 의견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이제 자존심 때문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하도 말이 많으니까 세특에다가 뭐 저거 의견 제출할 사람 있으면 줘라고 얘기하는 학교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거 주면 되거든요. 근데 세특에서 중요한 건 아이가 무슨 활동을 했다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관찰했을 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이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세특에 행동만 씁니다. 결과까지 안 써줘요. 그렇게 신경 써서 써주는 건 전교 1, 2, 3, 4, 5, 6 이렇게 교감 선생님, 학년부장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만 딱 써줍니다. 나머지는 안 써줘요. 교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 아닌 것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써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녹화 재개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의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좀 꼼꼼하게 우리 아이가 활동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달 전만 해도 까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메모하거나 기록해서 선생님한테 작성 기간에 좀 전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 봐요. 확대될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인문 논술, 수리 논술 이렇게 있는데요. 적게 뽑아요. 이게 논술 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 중에 내신 잘한 애들 뽑아갔어요. 교과로. 그리고 학생회 활동 잘하고 리더십 있고 막 이런 경험 많은 아이들 뽑아갔어요. 입학사정관으로.
그리고 이런 수능 공부 열심히 한 애들 뽑아갔어요. 그리고 남았더니 요 녀석이 똑똑한데 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내신도 공부 안 했고 수능도 공부 안 했네. 이 똑똑한 놈들 뽑아가야지 하고 만든 게 논술이에요. 한 6개월 승부 봐서 올 수 있게끔 그만큼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도에는 제가 이게 논술 준비하는 기관이나 또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논술 초창기에 어떻게 했었냐면 하루는 이제 학원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중등부 원장이 와서 선생님, 이 학생은 반드시 대학을 보내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초등부부터 6년 동안 다니고 고등부까지 지금 우리 학원에서 12년을 다닌 거래요. 근데 실패하면 우린 안 된다. 성적표 딱 봤더니 수학 3등급 나머지 다 6등급이야. 목표는요, 인서울이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짜고 짜서 뭘 했냐면 논술, 수리논술, 수학은 좋아하니까 수리논술 1년 동안 시켰어요.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본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무래도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맡기신 분들은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아주 발버둥 칩니다. 안 그러면 저희 업적이잖아요. 니네 학원 12년 보냈는데 망했어. 이러면은 저희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그렇지만 오래 다닌 학생일수록 굉장히 조심스럽고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논술 전형으로 마지막. 이게 인문계열은 더 쉬워요. 수학은 위기학문이니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 것이 있지만 인문은 아이가 조금 책 좀 많이 읽고 똘망똘망하고 엄마한테 맨날 대들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감 있고 한 친구들은 논술 쓰는 연습 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 혹시나 나중에 우리 아이가 그 논술한다 했을 때 그 논술학원 선택의 기준은요, 선생님이 2분인지 확인하세요. 인문 논술은. 수업은 사회 선생님이 하셔야 되고요. 첨사학은 국어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논술학원이에요. 만약에 인문 논술을 한다고 했는데 국어 선생님만 한다, 인문 논술을 하는데 사회 선생님만 한다, 그러면 퀘스천입니다. 논술은 2분이 들어가셔서 지식을 알려주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코치가 같이 병행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인문 논술학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되면요, 사회 선생님들이 분야별로 쫙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좀 어려우니까, 그럴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논술을 제대로 하는 데는 두 분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도 과학까지 같이 보는 학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과학 논술도 같이 보는 학교가 있어요.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대세가 이제 수리 논술만 보는 걸로 했는데, 전 이게 논술 전형이 지금 퍼센테이지가 계속 적어지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신에서 논서술 평가가 확장이 돼요. 논서술 평가가 확장이 되면 저는 우리 명한이, 범진이, 도훈이한테 모두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5개 중에서 오지선다형 찍어서 맞추는 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한 아이들은 아예 손을 못 대요. 이게 표준 편차가 엄청 커집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좀 실수를 좀 자주 해가지고 틀리던 문제가요, 5점짜리 문제가 5점이 한 번에 없어졌다면 그 단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가 100%라는 지식을 요구했을 때 98%를 알고 2%가 부족했다고 틀렸던 그 5점이요, 이제 부분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아이들은 서논술형이 고등학교에서 확대가 되면 논술 시험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 전형도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중에 사회 배려가 있죠. 사회 통합.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그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시거나 할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셨다든지 또
뭐 아버님이 지금 뭐 도서 벽지에서 막 이 근무 중이다든지 하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통합 뭐 이렇게 있다라고 그 다음에 정원회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전형 하는 건 그냥 입학사정관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구나. 교과전형 내신 하면 내신 잘 보면 가는 거구나. 논술 전형하면 마지막 히든 카드인 거구나. 뭐 요 정도로 좀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고는 불리해졌다. 1등급, 2등급의 특목고 학생의 수가 3배로 늘어나 버렸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양분돼 있었거든요. 인원수가 일반고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교과전형은 일반고가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특목고가 사실은 그들의 규모에 비해서 압도적인 게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특목고 출신들이 내신 전형까지도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3배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학생부 교과는 이제 학생부 교과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점수를 받는 것은 2등급 때까지다. 3등급부터는 그냥 3, 4, 5등급은 동일한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공부 안 한다. 불성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정성평가 요인이 반영될 것이다 라고 써놨잖아요. 정성평가 요인이 반영된다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내신 등급만 보고 교과에서 등급만 보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뭐다? 이제 선생님 의견 같은 선생님 의견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도 반영이 될 거예요. 5등급 구간으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대학에선 이런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같은 2등급인데 11%짜리 2등급인지 33%짜리 2등급인지를 찾아내는 그거를 선별하려고 하는 노력이 될 거예요. 숨겨지니까. 그래서 면접도 반영될 거고요. 수능 최저가 상승될 겁니다. 왜요? 내신으로 변별력을 못 주니까 이제 내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최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등급제로 변하면서 수능 100, 내신 100 이건 다 없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서로 문제가 되니까 못 믿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요거 같이 볼 거야. 그래서 판단할래. 대학에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신 플러스 수능의 전형이 확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수능 70, 내신 30이면 정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내신 70, 수능 30이면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건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40%는 수능으로 뽑아. 60%는 내신으로 뽑아.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몇 퍼센트는 뽑아라. 대학의 정원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제도가 좀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수능 전형. 자, 지금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수능은 9등급제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수능 9등급 유지입니다. 현행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5등급제로만 바뀐 거예요. 수능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선택 과목 완전 폐지. 이제 꼼수 못 씁니다. 선택 과목 갖고 이제 좀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하던 일이 없어져요. 그냥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과목을 모두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일렬로 좀 줄 세우기 아니냐. 근데 그동안 너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요런 관점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 완전 폐지됐다. 이제 문이과 학생들 동일하게 시험 본다. 자, 수능 100%가 그래서 없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제 의견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왜냐면요. 미적분 2라든지 기하 같은 과목 또는 과학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 학습량이요. 문과 학습량의 한 2배 정도가 됐었어요.
학습량 자체가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고등학교 교과에서 최상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계 학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지금 이과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문과 아이들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내신으로 빠져버리고 수능에서는 안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의 부담이 확 줄어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과를 준비했으나 마지막에 너무 힘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문과로 넘어올 수 있죠. 왜? 문이과로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자연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진로 선택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능 100은 없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과생들은 미적분 2와 기하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려면 내신 볼 수밖에 없어요. 학생부 교과 내용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내용까지 플러스 될 수밖에 없다. 수능이 100% 수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 그러면 대학에서 난리나요. 교수님들이 수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초월함수 미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초월함수 미적분을 아예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이과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업수학이 막 전화번호부 책, 옛날 전화번호부 책도 엄청 두껍고 엄청 얇거든요. 그걸 한 학기 동안 공부하거든요. 학습량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대 가는 친구들, 공학 공부하는 친구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저는 안 가길 다행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공학 공부는. 그러니까 이과 공부랑 공학 공부는 또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의대 간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는 공학 공부할 자신이 없어서 의대 갔다고 할 정도로 공학자들이 공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제도도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과도 확인해봤고요, 종합도 해봤고요, 수능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학 제도는 어떻게 바뀌냐 또 요것도 어머니 아버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전공 선발이 앞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1에서 3% 뽑고 있거든요. 지금 포항공대 정도가 지금 1학년 전공이 없이 뽑죠. 포항공대가. 근데 내년에요. 정부에서요. 야, 서울에 있는 학교들 니네 25%는 무전공 선발해. 야, 국립대 니네 30%야. 이게 26년부터예요. 지금 고2부터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이게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무전공 선발이잖아요. 그러면 전공 접합성이 필요가 없죠. 1학년 때 전공으로 뽑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거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일반고한테 유리하죠. 왜냐하면 전공 접합성을 보겠다라는 건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종합을 본다는 거죠. 입학사정만 되잖아요. 입학사정을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교육제도다. 일반고 학생들한테 좀 유리하다. 왜? 전공 접합성을 안 보니까. 그래서 교과 전형 정시 위주로 좀 강화되는 패턴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내신 5등급제로 바뀐 거는 특목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지금 대학교의 대입의 제도의 변화는 정부에서 몰아가는 거는 또 일반고한테 좀 유리하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도 지금 5등급 절대평가제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대학교랑 이제 계속 힘겨루기 하다가 이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 거거든요. 예, 서로 체면만 유지한 거죠. 야, 그럼 다 그렇게. 그래서 대학은 그렇게 상대평가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제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뭐냐면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고 걱정하는 건 이게 입결이 다 무너집니다. 입결이 뭐냐면 입학 결과요. 이유가 뭐냐면요. 무전공 선발을 하게 되면 현재 전공 선발을 하던 아이들의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인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거에 입학 결과를 보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모집 단위 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2등급으로 대학을 갔는데 올해도 2등급이면 가겠지?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특히나 우리 고1 학생들이 대학 갈 때는 이런 어떤 다양한 변화 때문에 그 입학 컨설팅 받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첫 해는 마루타가 될 거예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2003년도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변화해온 입시를 보면서 그때 대학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때 입결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다시 이제 상기하고 찾아보고 제 기록들을 다시 찾아보고 하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변할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대혼란이 올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자, 한 가지 더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얘기 말씀드릴 때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라는 말씀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요. 의대 정원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2,000명 증원 발표, 뭐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만 제주대 100명은 아마 지켜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의대 인원이 선발이 늘어났고요. 비수도권 의학대학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주대 의대가 지금 10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현재. 근데 여기서 지역 인재를 60%까지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제주 의대 정원이요. 우리 제주도 학생들한테 떨어진 게 60명이잖아요. 60명이 지금 지역 인재로 뽑겠다는 거잖아요. 왜? 서울에서 온 애들 졸업시켜놨더니 다 서울로 가버리니까. 우리 동네에서 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여기 사니까 여기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냐. 그래서 지역 인재로 뽑겠다라는 건데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잘 나가는 학교 6개에서 10명씩 대학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또 이제 제주대를 안 가죠. 그러면 20명, 30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그럼 그 밑에 애들이 가죠, 아버님. 네. 우리 은우 같은 애들이 가죠. 아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10명으로 잡은 거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 아버님 말씀대로 공학 가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너무 잘해서 서울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지역에서는 60명씩 제주대학교에서 의대로 뽑아주니까.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네. 서울로 빠지면 네. 그 밑에 있는 애들 중에 의대를 가고 싶은 애들에게 기회가 더 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역 문제는. 전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전교 지금은 10명씩 잡으면 6개 학교 10명씩 잡으면 10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빠지는 인원까지 생각하면 저는 최대 2.5배수까지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교 25등 안에 들면 의대 갈 수 있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재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요, 정말 잘 보내는 학교 2명? 막 이런 식인데 1명, 2명 갈까 말까 한데 10명씩 갈 수 있는 거예요. 10명씩.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게 이과를 선택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선택하다가 안 되면 언제든지 틀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안 잃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안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가려면 그래도 1등급 선에서 유지해야 되는 아니요. 그냥 1등급이어야죠. 그냥 1등급이어야죠. 1등급 해야 된다고? 네, 그냥 1등급이요. 그러니까 2등급은 못 가죠. 네, 그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 밴드가 지금 2등급 밴드라니까요. 그러니까 11%. 10%. 지금 바뀌는 건 10%.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 은우? 네. 아이고 뭐지? 아니 선생님. 네. 저기 그 내신 1등급이 아니라 네. 내신 1등급이 아니라 모의고사 1등급을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내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주대학교에서는 방향성이 뭐냐면 수능이 아니라 내신 무수능으로도 지역 인재를 뽑겠다 방향으로 잡아놨어요. 그거는 올 초에 그 제주대 총장이 발언한 얘기입니다. 예, 이미 보도된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이 끈은 좀 놓지 않으셨으면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변해요.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제가 남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보다 심한데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저랑 같이 이제 고등학교를 쭉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학원을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가 공부를 놓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고등학교는 결국에 지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늦게 공부를 할 때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심리 싸움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회가 오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공부를 이제 막 밀어서 이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걸 준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요거 꼭 마음속에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든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아버님. 여태까지 의대는 불가능이죠. 근데 지금은 힘든 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걸 불가능이라고 표현한다면 여태까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힘든 걸로 난이도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주도 학생들한테 정부에서 주는 특혜예요, 지금.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혜를 줬는데 그 특혜를 받을까 안 받을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의지가 되겠죠.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은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냐? 저는 이거는 안입니다. 안인데요. 저는 부모님들이 항상 좀 입시에 있어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가 뭐냐면요. 부모님들 전략이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자. 그것도 아주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고. 근데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바뀌는 걸 보거든요. 아니 수많은 대안 중에 하나예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줘서 잘 따라줘서 성공하는 케이스 제일 좋죠. 근데 아시잖아요. 그것만 있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ABC 대안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다쳤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갑자기 그 질풍 노도의 시기를 급하게 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른이라면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 안을 좀 말씀드린 건요. 저는 아이가 1등급이면 1등급 되면 제주대 의대 보내고 싶어요. 이걸 목표로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집도 가깝고. 실제 한번 그러면은. 네. 저는 정말로 그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걸 많이 봤어요, 아버님. 그래서 저는 지금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엄청난 선생님들이 혀를 내두른 말썽쟁이들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국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전 더 심했어요. 그리고 저는 선생이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선생은 학생의 변화를 예측하고 기대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저 친구가 발전할 거라고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을 좀 기다려 보지요 라고 표현을 드려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진짜 저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걸 좋게도 바뀌고 나쁘게도 바뀌고. 근데 좋게 바뀌게끔 이제 노력해야겠죠. 2등급 되면 사실은 수도권 대학이나 인서울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기 연세대 미래나 저기 고대 세종 말고 네. 연세대 뭐 신촌이죠. 그쪽에는 못 가는 겁니까? 2등급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럼 1등급 있어야. 네, 지금 1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50만 명이 시험을 본다. 50만 명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1%가 5천 명인가요? 네. 네, 5천 명이죠. 2%가 10,000명이죠. 서울대, 연고대, 정원이 10,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4%가 1등급이잖아요. 2%가 서울대, 연고대, 정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그래요. 정말로 서울대 가려고 했는 아이가 수학 4점짜리 하나 틀리는 순간 한양대 가야 돼요. 그 정도로 그 상위층의 점수대는 매우 오밀조밀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5등급제로 바뀌는 게 좋다고 본 게 그동안 현장에서 뭘 느꼈냐면요. 정말 한 번의 실수로 12년의 공부가 그동안의 노력이 승자와 패자로 나눠져요. 우리 아이들한테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20살짜리한테.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전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제로 구간을 완화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실패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인식을 조금 바꿔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2등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위권 대학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11% 컷이 지금 서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 인원이 한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6만 명이면 네, 딱 11% 정도 되겠네요. 50만 명 시험 본다고. 서울로 갈 수 있겠죠, 이등. 아, 그럼요. 인서울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인서울이요,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님. 범진이잖아요. 여학생은 괜찮아요. 여학생은요, 서울권 진입이 쉽습니다. 이화여대 있죠? 숙명여대 있죠? 그 다음에 여대 3개 더 있습니다. 네, 성신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이렇게. 여대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화여대가요, 생각보다 점수가 낮아요. 근데 덕성여대는 이화여대보다 많이 낮거든요. 근데 덕성여대까지는 대기업에서 여자 명문대로 봐줘요. 그래서 대기업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학생들은 좋아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전략은, 그러니까 여기서 2등급은 지금 3등급 대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적이 좋게 나오면 바로 수정하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2등급까지 오면 저는 연대 미래나 고대 세종 보내라. 보내놓고 땡이냐? 아니요. 어설픈 대학교, 예를 들어서 인서울에도 뭐 36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대, 광운대, 명지대. 네, 이런 학교들 있거든요. 서울에는 있는데 아무도 안 쳐주는, 죄송합니다. 그런 학교 출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노력에 비해서 가성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성적 되면 여기 가라. 대한일. 남자아이들은 특히나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려서 확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공부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본교로 전과해라. 예. 두 번째, 정신을 끝까지 못 차렸으면 본교로 대학원 가라. 대학원 가라. 학력을 더 높여라. 왜냐하면 대학원도 자기 학교 출신을 더 뽑지 타 학교 출신보다 자기 학교보다 더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냥 졸업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려대학교 세종 나왔다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도장 꽝 찍힌 졸업장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학번도 안 나오잖아요. 졸업 번호가 나오지, 학사 번호가 나오지. 단 내부 사람들은 알죠. 뭘 통해서? 단과대학을 통해서 알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대학교 본교 국어국문과는 문과대학이고요. 단과가. 세종은 인문대학이에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자세히. 근데 대부분 모르던데요. 예. 네. 그래서 이훈이라고 아시죠? 그 TV에 나오는 그 친구가 맨 처음에 PD를 속였대요. 그 친구가 고려대라고 나왔는데 세종인데 PD가 이제 본교였던 거예요. 자기 본교라고 하고 속여서 데뷔하고 막 이렇게 도와줬나 봐요. 나중에 걸린 거예요. 본교 출신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살다 보면 좀 마음적으로 불편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 본교 전과랑 아니면 본교 대학원까지 나와라 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된다. 아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도 연세대, 가로치고, 원주 이렇게 안 써요. 그냥 연세대 붙였다고 쓰지.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등급 대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5등급, 6등급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5등급, 6등급. 그러니까 지금 제주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대가 지금 5등급만 돼도 갈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차라리 건국대학교 충주, 홍익대학교 세종 가라. 그리고 같은 전략. 그 다음 4등급 되면요, 지금 7등급, 8등급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 안 하는 애들. 이런 친구들은 경주 동국대 가라.
정말 그 등급되면 어디 절 다니면서 목탁 두들겨서 주지 스님 사인이라도 받아와라. 불교 인재 추천이라도 쓰게. 네. 왜냐면 종교 세계 그래도 종교 대학교 중에서 제일 적잖아요. 동국대학교 하면 뭐 불교 대학교인데 바로 불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본교로 가는 전략을 짜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 무조건 성공해서 서울로, 무조건 성공해서 뭐 제주대 이런 게 아니라 등급대별의 어떤 전략이 있으시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하면 아이들이랑 자꾸 부딪히게 되거든요. 아이들이랑 부딪혀서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마음적으로 어떤 입시 가이드를 좀 갖고 계셔야지 마음적으로 좀 평안함이 유지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부모님들 역할과 지원 방안인데요. 핸드폰 사용 좀 설득해 주세요. 지금 범진이 같은 경우 투지로 바꾸려고 지금 저한테 여러 번 제가 조언도 했고 바쁜데요? 이게 해도 되냐 막 이렇게 좀 고민 중이에요. 뭐 아버님이 뭐 용돈을 뭐 건다든지 뭔가 유인책을 하시면 넘어올 것 같은데요. 아, 요즘 아이들 제가 지도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돼서 제가 교육학 논문들을 이렇게 요즘 막 찾아봤었는데 여름부터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있잖아요. 짧은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면 뇌가 과부하 걸려서 암기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거는 다 기억나시죠? 우리 삐삐 쓰던 시절, 공중전화 있던 시절 전화번호 한 20개씩 외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핸드폰 쓰면서 지금 저도 못 외우고 있습니다. 가끔 제 전화번호 까먹어요. 제 초도 마트 가서 영수증 찍으려고 하는데 내 번호 뭐였지? 막 이러면서 찍어요. 그래서 핸드폰 사용이라는 것은 좀 많이 좀 고등학교에서는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거는 좀 용돈이라든지 다양한 유인책을 쓰셔서라도 투지로 좀 바꿔주시는 연락만 되는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대기하면서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뭐 하는데 그 시간이 상당합니다. 그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짜투리 시간들이 차라리 쉬는 게 나아요. 멍 때리고 차라리 쉬는 게 나은데 그때 에너지를 또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사용 요번에 중학교 2학년에 좀 말썽쟁이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하던 친구, 그 친구 막 49점 막 이렇게 나왔던 친구예요. 엄마를 설득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핸드폰 사용을 집에서 제한을 뒀습니다. 아예 막은 것도 아니고요. 제한이요. 제한만 했어요. 중간고사 때 92점 나왔어요. 수학. 그리고 어머니한테 제가 방향이 이제 옳으니 어머니 자신감 있게 좀 제안해 주십시오. 왜냐면 계속 주저주저 하셨어요. 그래서 핸드폰 사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 아이 성적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 좀 방문해 주세요. 아이랑 같이. 산교육이요. 사대부고에 전교 1, 2등 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한양대를 갔다 오니까 한양대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자기 한양대 갈 거라고. 아니 야 넌 그 이상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니까 한양대 이쁜 누나가 있었대요. 근데 서울대 갔으면 서울대 갈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끔은 너무 보고 느낀 게 없어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현장에서. 되고 싶은 거 느낀 거가 없으니까 그냥 뭐 핸드폰 게임하는 거 그런데 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가정에서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하셨을 때 이렇게 대학교를 탐방해 주신다든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주말에 가족 단위로 캠퍼스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아이한테 상교육 한다고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아이가 그 작은 그 씨앗이 꿈이 돼서 계속 자라요. 실제로 가본 것과 안 가본 것의 차이가 크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저 사실 동훈이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한 게 저렇게 없는데 엄마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냥
범진이 왜 공부 저렇게 이렇게 성적을 올리려고 발버둥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주의만 안 듣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이 아이들이 불편한 게 없는데요. 결핍이 없어요. 너무 풍요롭게 경제적 지원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사촌 형은 정말 학원 하나 안 다니고 그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큰아버지가 돼지 농장을 하셔서 돼지똥 치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비 내려서 홍수나면 맨날 돼지 떠내려간다고 돼지 잡으러 다니고. 자기는 몸서리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 농장에서 자기 어른이 되면 여기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게 더 좋지 않겠나. 아, 그렇긴 하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결핍이 없어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못 느끼는 게 정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이니까 하는 거지. 착한 아이들이니까 엄마 아빠 실망시키기 싫고 그리고 내가 학생이란 본분을 갖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삶의 무게를 좀 체험하는, 저는 그래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사는지 아이들이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들, 그 조력하는 마음이 모여서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 뭐 저 이전 시절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건데 왜 할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물 한 그릇 올려놓고 기도했는지 아냐. 그렇게 밤새라도 기도를 하면 공부 안 하던 아들도 그 미안함을 느껴서 한자라도 보게 되더라.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20년대생인데 대학 나오셨습니다. 아, 저희 할머니랑 연애하셨어요. 연애 결혼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이화여대 나오셨고 이화학당이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어디지 은행 다니시다가 자꾸 그 일본 사람들이 저거 대시를 하셔가지고 그때 할아버님이 그 징용일 거예요. 징용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우신 분이라 징용으로 갔는데 사무직 징용으로 하얼빈으로 가셨는데 할머님이 그 드라마처럼 그 하얼빈 쫓아가서 결혼을 하셔서 남기 저희 어머니죠. 그런데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삶의 무게를 좀 체험하고 부모님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가 어른이 되면 지금은 공부해라는 소리를 하지만 나중에는 공부해라는 소리가 끝났을 때 네가 어떤 사회를 감당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그 자유학기제 들어설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좀 무리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선 중3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고1인데 핀란드는 고1이잖아요. 근데 어설프게 중1에다 넣으니까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꼴이 돼버려서 말도 안 되는 제도가 돼버렸는데 아이들이 1년 동안 직업체험하고 하면서 자기 꿈을 설계하고 하는 나이대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없이 하니까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난 지금 이걸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제도가 좀 잘못 안착이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리고 해외 좀 많이 방문해 주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안목을 늘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요 잔치국수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게를 해도 잔치국수 가게예요. 우리 아이가요 소고기를 이제 주로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가게를 차려도 소고기집 하고요. 우리 아이가 호텔에서 맨날 즐기면 호텔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아이들의 안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목을 충분히 좀 높여주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